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정이 하나 있죠. 바로 국민의힘에서요 상임 전국위를 지금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당헌 당규를 고쳐가지고 이제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되는데요. 비대위 출범을 하려면 현재 지난번에 의총에서 결론이 난 것처럼 현재 상황이 이제 비상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 전국위에 사실상은 이제 공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한 당헌 당규, 지금까지는 이 권한 대항만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는 권한 대행이 없어요. 직무 대행만 있어요. 그래서 직무 대행 또는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만드는 이 작업을 지금 상임 전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소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이 김웅 의원 딱 한 명을 빼놓고는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이니 비대위원회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총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 총체적인 의결, 이 결론을 갖다가 이 상임 전국위가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뭐 한 명 빼놓고 뭐 전부 다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 다수죠. 사실상 이 컨센서스인데 100% 컨센서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의 이 결론이 난 상황인데 이거를 상임 전국위가 뒤집기는 어렵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소간의 이견은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조혜진과 그 다음에는 하태경 이 두 사람이요, 이 상생 법안이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1월 9일 날 돌아올 때까지만 비대위원회를 끌고 간다. 이러한 이 당헌 당규 개정안을 발의해서 당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제출된 본인들이 안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언론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를 보면요, 그날 의총을 할 때 반대 의견은 표명하지 않았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가 결국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잘못하면 당의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임 전국위원회에서도 조금 이견은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견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 결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요, 전국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상임 전국위를 누가 주재하느냐? 서병수 위원장이 주재를 해요. 그러면 서병수 위원장 본인이 이미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고 조금 비판적이고 반대 의견을 가졌다가 권성동 이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바로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 전국위 내가 소집하겠다. 자, 이 전국위 소집하겠다라고 밝힌 것만 아니라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이준석이는 이제 대표직을 내놓아야 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까지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의장의 확고한 신념이 이 상임위의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그런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설득이 되리라고 보는 중요한 저는 논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선수별 의원들하고 쭉 접촉을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그러면 누구를 하는 게 좋겠느냐, 이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나온 보도를 전부 종합해 보면 특정인을 거명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내부에서 중진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부 중진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도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고요. 지금 더군다나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9월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처방 진단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오기에는 내부 진단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언제 내부 진단하고 또 언제 처방전을 끊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가려면 내부 병세를 제일 잘 아는 중진 의원이 좋겠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언론에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권성동 의원은요, 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달라 누구가 좋은지 이렇게 이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일각의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분들께 지금 5선 중진들, 서병수, 정우택, 그 다음에 정진석, 주호영, 그 다음에 조경태, 이렇게 한 5명 정도나 되는데요. 현재 유력한 지금 말하자면 후보라 할까요? 유력한 인물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 대표를 지금 도전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를 도전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공정성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장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 결국은 이제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왜냐면 한 10여 명의 난립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이 제일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떠오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한 보도는요, 지금 이준석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한쪽으로는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당대표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못 나오잖아요. 당원권 정지됐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미는데 유승민을 밀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오늘 이준석의 입장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어제는 말이죠, 이 박민영 대변인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그것이 징계위에 영향을 줬다. 이게 양상훈 칼럼이었지 않습니까? 이 양상훈 칼럼인데 어떤 발언 때문에 그랬느냐, 전 정권 장관들 중에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스태핑에서. 자, 이 말을 가지고 어제 양상훈 칼럼이 비판했고, 이거를 가지고 박민영 대변인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이준석이가 또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야말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할 용기도, 또 뭔 일이 난 상황에서 이것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다가 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심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 서병수 의원, 믿었던 서병수 의원마저도 이준석 대표는 끝났어, 이 얘기가 자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서병수도 누가 임명했느냐? 이준석 본인이 임명했어요. 그 다음에 윤리위원장 이양해는 누가 임명했느냐? 본인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의해서 임명된 이 당직자들이 본인을 바로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나도 극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당연히 윤핵관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도요, 이준석이가 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느냐, 핵심은 지금 내부 총질한다, 당대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거,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내부 총질한다고 해도 부질없는 이유는 수많은 자기 모순 속에서 이 판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 이 판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출된 당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당 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인데,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문장은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형용 모순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하는 말은 모기 소리 이하로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이가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지는 일이 없었는데, 이준석을 내쳐야 여성표를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 속에 어제 드디어 전 연령에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그러면서요, 세대포 이론을 대체할 전략이랍시고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세대 포위로는 2030 세대들이 이 민주당 이 지지층 40, 50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선 전략 중에 하나 있었죠. 그러면서 지지율의 위기 핵심이 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안다. 그러면서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 아니냐. 그러니까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고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서는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온다. 그래서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윤핵관을 직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 간호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거는 그대로 보면 삼성, 세 개의 성을 가진 간호, 그 종이다 이거예요. 종.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 삼국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장비가 여포를 비난한 말인데 여포를 왜 비난했느냐? 여포가 말이죠. 양아버지를 여러 명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윤핵관들 이거를 삼성 간호에 비교하면서 3명 후보가 누구냐? 안철수. 그러잖아요. 홍준표, 유승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냐면 당이 비상 상황인지 표결한다는데 결국 당의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냐.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는 그럼 사퇴했냐.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한 상태인가. 정작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를 오늘 목격하게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러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준석이가 페북에 올린 공유한 글은 말이죠. 미디어 토마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현재 여당의 위기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어요.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중도층,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페북에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쓴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책임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나 나왔느냐? 전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52.9 그리고 권성동 및 윤핵관이 19.4 이준석이 18.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 보수층에서는 이준석이가 제일 높아요. 34.4 윤 대통령이 30.9 권성동 윤핵관이 23.9 그리고요. 이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높습니다. 49.8 그리고 윤핵관이 22.3 이준석이 16.4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요. 이준석이 제일 높아요. 43.9 윤핵관 27.2 윤석열 15.3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연령층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얼마나 유리한 자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다시 한번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 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니까 이제 의기양양하는 거죠.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게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러다가는 당이 쪼개질 수 있다. 왜냐면은 사건이 터지면 항상 모른다. 관계없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망한 김우 의원 참고인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왜 나한테 특정 지어서 연관성을 보여주냐? 이거야말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이재명의 발언이 정반대, 사실 왜곡한 발언이에요. 거짓말로 드러났어. 왜? 아니,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임명장을 준 경과원의 비상임 이사까지 했어요. 예, 비상임 이사까지 했어. 그리고 성남 지역에 김우 요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성남시장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성남시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현장을 누비는 이 정보기관 요원들을 모른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우 요원이 어디 이 경상도 담당도 아니고요. 어디 충청도 담당도 아니고 전라도 담당도 아니에요. 예. 오로지 성남 담당인 김우 요원을 몰랐다는 거예요. 통합방위위원회까지도 본인이 주재한 회의에 또 참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인 배 씨, 김혜경 수행비서하고 아주 특수한 관계예요. 그 사람 이 빌라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선거 때, 선거 경선 국면에서 지금 김혜경 기사를 했다라고 지금 JTBC에서 보도했는데, 그 보도가 나오니까 아, 김혜경 기사는 아니고 그 앞차 기사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아주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거짓말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GH라고 이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잖아요. 주택도시공사에서 방 집 하나를 얻었는데요. 그게 이재명이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옆집. 이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터지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몰라. 이렇게 딱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GH에서도요. 당시 이 GH 사장이 그 바로 옆집에 이재명이가 사는 거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는 걸 보면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참고인을 모른다, 김우 의원을 모른다라고 하는 결정적 거짓말 근거가 배 씨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기사도 했고, 이러니까 거짓말이 분명히 들통난 거잖아요. GH도 뭐냐? 이 배 씨가 개입을 했어요. 왜? 90년도에 이 집을 구했는데, 이게 왜냐면 비선 캠프로 쓴 곳이 아니냐, 이 의혹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2020년도에 이 집을 여름에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는데 말이죠. 이 부동산에 이 집을 전세 좀 놔주십시오 라고 내놓은 전세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배 씨가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배 씨가 내놔가지고 9억 5천만 원짜리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이 배 씨가 누구냐고요? 이재명의 최측근, 김혜경의 최측근. 그런데 이 아파트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왜 배 씨가 내놨겠느냐? 이게 다 이제 이 집 주인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 이재명이가 나중에 각별한 사이라는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거짓말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걸 하려고 일부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미려고 이 비밀리에 배 씨가 내놓은 거예요. 왜냐? 이 일종의 이제 공작이잖아요. 이 공작인데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누구한테, 야, 이 갑자기 지금 네가 좀 내놔, 부동산에 내놔봐. 그리고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계약하면 이게 나중에 누가 공익신고하고 양심선언해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배 씨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라고 이재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비선 캠프 쓴 의혹도 있지만은요, 이게 61평짜리 대형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1인 전용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직원들 숙소를 쓰려면. 그래서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도 또 위반까지 했어요. 이러니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이가 몰랐을 리가 없는 게요, 이 집 주인은 누구냐면 80대인데요. 이 80대 소유로 되어 있는데 80대 소유자의 아들이 가족이 거주하다가 이제 이게 전세로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선거 사무실 쓰려고 이거를 계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또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자, 아들하고 며느리가요, 아들은 2011년도에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특채가 됐고, 이 부인은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김혜경하고도 배 씨하고도 친분이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선거법 위반까지 걸리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까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참고해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고 있고, 이제는 이 법과 관련해서도 공익신고인까지 다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김혜경과 이재명이 소환 조사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 법과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정성호 최측근 중에 측근이지 않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오늘 이 YTN의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 여기에 나와가지고 뭘 얘기했냐면요, 이거 법과 뭐가 문제냐,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 겨우 쓴 돈이 수십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뭐 100여 군데, 한 100여 군데나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제 5, 6개월씩이나 이렇게 걸려가지고 수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자, 김영란법 하나만 보더라도요. 아주 돈 100만 원만 넘어도 다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안 되는 건 맞아요. 600몇만 원인가 700몇만 원으로 경기도 감찰 결과 나왔는데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가.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도지사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치졸한 범법 행위, 국고를 이 경기도 예산, 또 뭐 이 경기도 예산 중에는 이 법과 이 뭐 우리 국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고 손실죄로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국고를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썼다. 이 뇌물, 횡령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말단 직원에서도 이건 용납받기가 받기 어려운데 도지사라는 사람, 도지사는 그 도에서 누굽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제일 잘 지켜야만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요.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자기 개인 착복했다? 이거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결국은 이 돈을 김혜경이가 이 경기도 예산을 국고 손실죄를 졌다. 이거 양심 선언과 마찬가지예요. 죄를 이거 자폭 선언하는 거예요. 자폭. 이재명이가 죄 지은 거 맞아. 이렇게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정성호 이 의원, 이 도덕성 그리고 공직자 상에 맞는 그런 지금 사람인지 정성호 지역구에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각별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지금 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다 갔는데, 뭐 의전이 어떻다 말이 많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만났냐 안 만났냐 말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이 청나라 명나라 사시이냐 아니면 조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조선시대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서 저하고 비슷해요. 하원 의장이 왔으면 국회에서 영접을 나가든 말든 해야 하지 않냐. 외교 파트너에도 맞지 않고 휴가 중인데 어떻게 만나냐. 예, 그러면서 우리가 펠로시 의장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사실상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의전도 우리가 해줄 거라고 물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끝난 문제다. 그래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으니까 결국은 전화통화를 했고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신의 한 수다. 쉽게 봤을 때는 내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나주기도 뭐한 상황에서 묘법, 묘책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참 옳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